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유부녀입니다. 연년생인 남매를 두고 있어요. 올해로 두 녀석 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어린이라며 다 잘한 척을 할 때마다 남편이랑 둘이서 애들 몰래 얼마나 웃는지 모릅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신경 써줘야 할 것들이 이래저래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내내 녀석들 뒤치다꺼리를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요즘은 오히려 짜투리 시간이 늘어났어요. 학교 마치고 잠깐 들어온 아이들 간식 챙겨주기 무섭게 다시 학원을 가거든요. 솔직히 좀 편해지긴 했어도 점점 엄마 손을 벗어나는 것 같아 아쉽긴 해요. 그래도 요새는 학교 못지않게 다들 학원에 가는 통에 학원 보내주지 않으면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힘들다고 하니 이것 또한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생긴 가족이 이 두 녀석뿐만은 아니죠.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댁 식구들 역시 좋든 싫든 저의 법적인 가족이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유난히 제 마음이 쓰이게 하는 사람은 제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마냥 참고만 사세요? 이제 자식들 다 키웠고 마음에 걸릴 게 뭐가 있다고요. 어머님 하실 말씀 다 하고 사세요. 내가 이렇게 산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니? 모르면 몰랐지.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어머님 그렇게 사시는 걸 못 봐요. 시어머니께서 평생을 숨기고 사시던 비밀을 처음 알게 된 날, 저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남들한테 말만 들었지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런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했지만 저는 이게 시어머니가 움츠리고 위축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평소에 이 채널에서 삶의 지혜를 많이 보여주신 여러분들이시니 저와 저희 어머니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제대로 대처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저랑 남편은 연애를 그렇게 길게 한 편이 아니에요. 직장 다니다 아는 분 소개로 처음 만나 둘 다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는 바람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거든요. 둘 다 이미 사회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기반도 잡아가고 있던 차였던 터라 결혼을 결심하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워낙 사이가 좋으시거든요. 가정 환경이 이래서 그런가 저 역시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 나타나면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미연이 너야 워낙 어릴 때부터 결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으니 그렇다 쳐도 상대방 가정 환경을 잘 고려해야 돼. 아무리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은 자기 자란 환경 무시 못하는 법이다. 그래, 네 아버지 하시는 말씀 잘 새겨들어. 너는 성격이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사람을 너무 좋게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 걱정이야. 아이 참, 엄마 아빠는 내가 무슨 바본 줄 알아. 친정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를 떵떵 치기는 했으나 솔직히 속으로 집안보다 내가 상대가 좋으면 그만이지 생각하고 있었기에 좀 뜨끔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젊었잖아요. 사랑 하나만으로 온갖 세상 역경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좋게 말하면 낭만적이고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다소 철이 없었죠.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정사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만은 못했겠지만 남편 성격이 워낙 수더분하다 보니 집안에 큰 우환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도 했고요. 그러고 보면 원옥 씨는 가족들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집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마다 오만 얘기 다 하는 것 같은데. 하긴 내가 너무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가? 저는 가족들하고 워낙 사이가 돈독하다 보니 이런저런 소소한 일들이 제법 많거든요.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연애할 때도 본인 본가 식구들 얘기는 어지간해선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저에 비해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이라서 그렇기도 했겠습니다만 친정 부모님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남편 가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는 하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이 좀 무안해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생각해보니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하는데 상대방 가족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너무 없으니까 미연 씨처럼 생각할 수 있지.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원래도 누군가한테 가족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딱히 집에 문제가 있다거나 한 건 아니야. 우리 집엔 아들만 둘이잖아. 나나 동생이나 딱히 부모한테 살가운 편도 아니었고. 사춘기 이후로는 집에서 잘 때 빼곤 내도록 밖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렸고, 대학 가면서 독립하고 나와서 사니까 아무래도 전보단 더 볼 일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미연 씨네 집처럼 그렇게 어울릴 일이 잘 없어.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기보다는 뭐 딱히 할 말이 별로 없었다는 게 더 맞겠네. 무안해하면서도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더라고요. 저희 집안 분위기는 서로 스스럼 없이 참견하고 어울리는 게 당연했지만 집안 분위기야 각각의 가족마다 다를 테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아들만 있는 집들 중에서는 남편네처럼 저렇게 별 이유 없이 서로 대면대면한 집도 꽤 있다고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죠. 이왕이면 서로 잘 지내면 제일 좋기는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크게 분란을 일으키거나 골칫거리가 아니라면 딱히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그러려고 꺼낸 말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곧 가족 되신 분들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군 건 아닌가 괜히 찔려서 물어본 거였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가족들이지만 유난스러운 데가 있는 건 나도 알아. 우리 집이 오히려 흔치 않은 걸 수도 있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사실 내심 부러웠던 적도 많아. 미연 씨는 부모님이 다정하시고 미연 씨도 형제자매 간 사이도 좋고 부모님께도 잘하잖아. 나 미연 씨 하는 거 보고 뜨끔했던 적도 많아. 미연 씨가 그만큼 가족들한테 잘하니까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거겠지. 나는 그러질 못하니 집안 분위기가 다른 걸 테고. 그런 생각 드니까 미연 씨 보기 좀 민망하기도 하더라. 괜히 남편을 쑥스럽게 만든 건 아닌가 싶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역시 느낀 바가 있었는지 그 후로는 조금씩이나마 가족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 동생 현욱이는 저번에 밥 한 번 먹으면서 이미 봤고 만나는 사람은 있다는데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당장 결혼 계획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딱히 잘 모르겠네. 평소에도 서로 대화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사이가 나쁘지는 않아. 같이 밥 먹으면서 직접 봤으니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요란스럽지는 않아도 저에게는 다정한 남편인데 이게 아내 대하는 거랑 형제 대하는 건 다른 모양인지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서로에게 무덤덤한 편이더라고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장난 걸고 스킨십하고 시끌벅적한 저나 제 동생들을 생각하면 담백하기 짝이 없는 형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초등학교 앞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문구점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말이 문구점이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 파는 그런 곳이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문구점을 하셨기 때문에 뭐 어렸을 적부터 나랑 동생은 집에서 둘이 있거나 아님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집에서 살갑게 대화하거나 그럴 시간이 많이 없었어. 주연 씨랑은 가정 환경이 좀 다른 편이지?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신 것 같으면 부모님께서 항상 바쁘셨을 테니까 사이가 대면대면하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덤덤하게 얘기하는 남편 말을 듣고 있자니 말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해도 한창 부모님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동생까지 챙겼어야 했으니 조금은 결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농담처럼 물었어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학교 앞 문구점 아들, 딸들이 제일 부러웠었는데 갖고 싶은 물건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아서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을 것 같아. 그건 진짜 어릴 때나 그랬던 거고 어차피 다 팔아야 되는 물건인데 뭘. 철딱서니 없이 부모님 고생하는 거 뻔히 하는데 그런 물건들 함부로 만지고 그럴 수는 없지. 그리고 말이 문구점이지 요새는 학교 차원에서 애들 필요한 물품들 다 단체 주문하거나 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 뭐 학용품을 사러 온다기보다는 애들 장난감 비스무리한 것들이나 아니면 간단한 간식류들 파는 게 수입의 대부분이야. 아, 간식이면 과자나 음료수 뭐 그런 거 가져다 두고 파는 거야? 뭐 그런 간단한 것들도 있고 애들 좋아하는 떡볶이나 뭐 간단한 분식류 같은 것들도 같이 팔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그게 보통 손 많이 가는 게 아닐 텐데. 분식집처럼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애들 간단하게 요기 삼을 컵볶이나 간단한 간식류 정도지 뭐. 말이 간단하겠지. 애초에 식당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조리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터였습니다.
듣다 보니 남편도 본인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체감을 잘 못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런 음식들은 다 어머님이 하시고? 그렇지. 아버지는 본인 손으로 평생 라면 한 번 끓여 드시는 거를 본 적이 없는 분인걸. 남편 말에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가정마다 가풍이 다르니 그걸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자취를 오래 하면서 요리도 제법 잘하고 가정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라 더더욱 문제 삼지 않았죠. 그렇게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들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양가 부모님 상견례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워낙 사교적인 분들이셔서 상견례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시댁 쪽에서도 저희 결혼에 대해 딱히 불만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하하, 살다 보니 이렇게 참한 며느리 보는 날도 오고 자식 키우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요. 시아버지께서 호탕하게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첫 만남에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시니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는 말없이 다소 경직된 미소만 지으실 뿐 옆에 앉은 남편 하는 말에 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이 많지 않다는 첫인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 내내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말씀은 주로 시아버지께서 다 하셨습니다. 상견례를 무사히 치른 후 긴장이 다소 풀려서 마음이 풀어졌어요. 남편과 그날 있었던 일을 두런두런 나누던 차에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참 호인이시더라. 서로 처음 만난 자리니까 어색할 법도 한데 말씀도 잘해주시고 나한테도 좋은 얘기만 해주셔서 내가 긴장이 많이 풀렸어. 당신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다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자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원래 좀 그러셔. 집 밖에서나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쉽게 잘 다가가시고 말주변도 좋으시고 그런 편이야. 정작 나나 엄마한테는 평생 무뚝뚝한 분이긴 하지만. 저야 방금 듣고 본 것이 시아버지에 대해 아는 전부이니 아까 그렇게 활짝 웃으며 말씀하시던 분께서 그렇게 무뚝뚝한 분이시라는 게 상상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옆에서 내내 말씀이 없으시던 시어머니가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말수가 저렇게 적은 편이셔? 어머니는 좀 그런 편이시긴 해. 우리 키우면서도 큰 소리 한 번을 내신 적이 없으니까. 당신이랑 현욱 씨가 엄청 효자였나 보네. 아무리 말 잘 듣는 애들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집에서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키우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아들 있는 집 엄마는 아무리 성격이 소녀 같아도 호랑이 엄마가 된다고. 나나 동생이 말을 잘 듣는 편이긴 했어도 엄마가 항상 우리한테 말을 조심하시긴 했지. 우리 무던한 성격은 아무래도 엄마 쪽에서 온 게 아닌가 싶어. 얘기를 듣다 보니 시어머니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상견례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인상 자체가 부드럽고 조금은 주눅들어 보이시는 게 왠지 마음이 더 갔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평생 뵐 뿐이니까 그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 닮아서 사교적인 성격인 편인 제가 먼저 살갑게 다가가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양가 상견례까지 잘 마쳤겠다. 저희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 후로 시댁을 몇 번 더 찾아뵈었지만 여전히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친절하셨고 시어머니는 말씀은 많지 않으셔도 늘 저를 반겨주셨어요. 이만하면 제법 괜찮은 시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 중에서는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별난 사람들이 꼭 한둘씩은 있어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문제로 말이에요. 하지만 애초에 말씀 자체가 많지 않으신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 며느리로 들어올 저에게 아직도 낯가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리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시집 오면 우리 애랑 살면서 살림할 것도 갑자기 확 늘어날 텐데 벌써부터 고생스럽게.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말씀도 서슴없이 하셨고요. 이런 분이 결혼한 후라고 갑자기 돌변하셔서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실 분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드디어 결혼식을 무사히 끝냈어요. 결혼 이후로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곧장 회사로 복귀해서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저와 남편 모두 눈꼴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친정이나 시댁에 갈 일이 그리 자주 있지는 않았어요. 저희 친정에서야 아직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저를 배려한다고 그러셨겠지만 시댁에서도 굳이 새로 며느리가 된 저를 일부러 불러내시지도 않더라고요.
이 역시 저에 대한 배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이 며느리인지라 시부모님께 마냥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저도 그 집 식구인데 두 분 어떻게 생활하시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보다 일찍 퇴근한 날 남편에게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시부모님께서 평생을 일해오셨다는 문구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아이고, 세아가, 이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이냐? 생각지도 못했던 저의 등장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놀란 와중에도 버선발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퇴근 시간 무렵이다 보니 초등학생 손님들이 다 빠진 모양인지 가게가 한산했습니다. 말이 문구점이지 남편 말처럼 요새 아이들이 문구점에 와서 학용품이나 준비물을 사는 편은 아니다 보니 규모가 소박한 편이었어요. 남편 말처럼 아이들 장난감이나 놀이거리들이 가득 쌓여있는 한쪽에 떡볶이를 비롯한 간단한 부식들이 놓여있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제 한 평이 될까 싶은 협소한 공간이었죠. 바로 그 공간이 그 좁은 문구점 안에서도 시어머니께서 수십 년을 일해오신 곳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안쪽에 두 분이 잠시 쉴 수 있는 쪽방이 있는 것을 빼고는 요리를 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 보였습니다. 생각처럼 간식 판매하기에는 좀 열악해 보였어요. 며느리에게 예고도 없이 일하는 장면을 보이게 된 게 많이 민망하셨던지 시어머니 얼굴이 좀 붉어 보였습니다. 두 분 당황스럽게 괜히 연락도 하지 않고 불쑥 찾아온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일하시면서 제 남편 잘 키워주시고 지금껏 길러주셨으니 저도 가족으로서 오지 못할 곳에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 일하시는 거 보면서 추워도 부끄럽다거나 하는 생각은 감히 해본 적도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은 고귀한 것이고 두 분이 떳떳하게 일하셔서 버신 돈인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워낙에 손재주가 없어서 남들 먹이기는커녕 제 입 하나 채우기도 그렇게 힘들던데. 이 근처에 학생들이 어머니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아이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겨우 이런 음식 먹어서 되겠어? 이런 음식이라뇨. 저 떡볶이 진짜 좋아해요. 일하는 곳에 처음 찾아온 며느리에게 소박한 음식을 내놓자니 미안하며 어쩔 줄을 모르시면서도 슬그머니 시어머니 표정이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관심을 보이고 옆에 붙어있자 반갑게 맞이하시던 시아버지도 금세 제게 관심을 거두시곤 정리하시던 문구류들을 다시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도 와서 같이 드세요. 응, 나는 여기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보다 맛있는 거 사줘야 하는데 그걸로 되겠어? 괜찮아요. 어머님 솜씨가 워낙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생글생글 웃고는 드디어 어머님 떡볶이 맛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손맛이 좋은 분이시라 그런지 떡볶이도 진짜로 맛있었어요.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어머님, 이 정도 솜씨면 따로 분식집을 차리셔도 대박 나겠어요. 아, 내가 무슨 그럴 재주가 되나, 뭐. 얼굴을 붉히시면서도 새 며느리 칭찬에 기분이 좋으신 듯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다 보면 자기 스스로를 많이 낮추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좀 없어 보이시고 귀도 눌려 보이시고 한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자식들 다 장성시키고 본인 힘으로 이렇게 생활을 잘 꾸려가고 계신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말이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시부모님의 문구점 첫 방문을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댔습니다. 당신 어머님 떡볶이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 왜 안 했어? 내가 먹어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어머님 손맛이 좋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애들한테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은지 알겠더라. 나야 뭐 분식류는 잘 안 먹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평생 만들어 파시던 음식이다 보니 좀 질리기도 해서 손이 잘 안 가기도 했고. 하긴 좋은 것도 3번이면 질린다고 하던데 그걸 평생 본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보다 참 가뜩이나 가게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어머님이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진 곳에서 한편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 이제 어머니 연세도 그리 적지 않으신데. 우리도 직장 잡고 어느 정도 수입이 모이면서 어머니는 이제 쉬셔도 되지 않겠냐고 여쭤봤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어머님 성격이 그리 사교적인 편은 아니셔서 고생스럽지 않으실까 했는데, 아무리 애들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손님 상대하는 게 힘들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 아무래도 애들이잖아. 그리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아버지만 기다리고 있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형제 대학 가면서 둘 다 일찍 독립해서 나오고 집에 있는다고 아버지 외에 돌아올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 살가운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계시기 어머니도 적적하지 않으실까 해서 그냥 그러시라고 했어. 그렇구나. 그럼 내가 가끔씩이라도 문구 좀 들려서 어머니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래야겠다. 당신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걱정하지 마. 무리해서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래. 제 말에 남편이 더 말을 보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어머님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하는데 굳이 말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퇴근하고 짬날 때마다 제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시부모님 문구점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수고스럽다며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던 시아버지께서도 그런 제가 좀 익숙해지셨는지 슬슬 덤덤하게 맞이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식구들에게 무뚝뚝하다는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는지 오히려 자주 보고 익숙해지자 처음에 살갑게 대해주시던 모습보다 다소 심드렁해지신 시아버지셨어요. 반면 시어머니께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첫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어려워하시는 티가 역력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제가 먼저 살갑게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좁은 문구점에 엉덩이 붙일 곳조차 마땅치 않아 옆에 서서 어머님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문이 여러 번 이어지자 이제는 제가 문구점에 들어서면 먼저 다가오셔서 슬그머니 손을 잡아주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퇴근하고 평일에 쉴 시간도 부족할 텐데 왜 또 여길 왔어? 저녁은 먹고 온 거야? 아니요, 저 배고파요, 어머님. 어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 이렇게 부실한 음식 말고 제대로 된 걸 먹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집에서 일부러 저 먹이려고 싸우신 밑반찬 틀을 쪽방 안에 펼쳐놓고 제 저녁부터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안 그러셔도 된다니까. 시댁 식구들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별 재주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온 건데 오히려 시어머니께 일감을 하나 더 늘려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른 저녁 먹으라며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먹는 반찬 그저 조금씩 더러운 거밖에 없는데 수고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 매일 고생하는 사람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여야지. 보고만 있지 말고 어서 먹어. 가까워질수록 참 다정한 분이셨어요. 며느리라고는 해도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꼭 본인 딸처럼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제게 대면대면 하셨던 분이 제게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애정을 표현해주시는 게 기뻐서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번 마음 열어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본인 사람에게 한없이 마음을 퍼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가까워지고 그분을 자주 뵙게 되자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손목 다치셨어요? 손목 쪽이 많이 부었는데요. 이거? 이거 왕구 들어있는 박스 나르다가 내가 다른데 정신을 파는 바람에 조금 삐끗했어.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황급히 손목을 숨기는 시어머니셨지만 이미 제 눈에 금방 생긴 멍자국과 부풀어 오른 손목이 들어온 후였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시지. 가만 보면 이렇게 얌전하신 분이 왜 이렇게 자주 다치시나 몰라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무슨 병원은 금방 놔두면은 금세 나 괜찮아. 저를 챙겨주시는 거에 반에 반만 스스로를 챙기셔도 참 좋을 텐데 본인 몸에는 영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시어머니셨어요. 그러고 보면 시어머니께서 자잘하게 몸에 새로운 상처를 달고 오실 때가 잦은 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어요. 제가 평소에 보는 시어머니께서는 매사 조심스러운 분이셨고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그런 상처를 달고 사실 만큼 덤벙대는 분도 아니셨고 느릿하면 느릿한 편이셨지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평소에 상처가 너무 자주 생기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문구점 일하시는 게 고생스러워서 그런가? 공간도 좁은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으면 아무래도 부딪히기도 쉽잖아. 근데 엄마는 우리 어렸을 때도 좀 자주 다치시는 편이긴 하셨어. 그렇다고 크게 다치신 적은 없지만 자잘한 상처는 항상 달고 사셨던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아무래도 가게 안이 좋다고 뛰어다니는 애들도 제법 있고 물건 채워나를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치는 빈도수가 잦은 시어머니셨는데 생각해보면 제 앞에서 다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분이 제가 없을 때라고 다치실 만한 일이 그렇게 잦을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주로 방문하는 시간이 퇴근 시간 이후다 보니 손님이 많이 빠져있을 시간대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일하시는 걸 못 봤으니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에 시부모님 문구점을 찾았다가 손님이 많이 빠진 시간이라 시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전 주말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치 않게 찜질방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나 저희 친정어머니나 찜질방에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주중에 쌓였던 피로를 찜질방에서 몸 지지면서 풀어내는 게 저희 모녀의 큰 낙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들만 둘 있어서 그런가. 그런 데는 생전 가보지를 못했어. 진짜요? 찜질방 유행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그럼 다음에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 제가 반색하면서 이야기하자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에 당황한 낯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다 늙어서 이제 와서 무슨 매일 집에서 목욕하는 걸 뭐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니 말씀이 그렇게 빨라진 적이 없었어요. 손사래까지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제 제안을 거절하시는 걸 보니 조금 무안해졌습니다. 요즘 좀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무 오버를 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심정이 어떠셨을지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아니,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날은 외근을 나갔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조기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시간대에는 시부모님 문구점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딱 아이들 학교 시간이랑 겹쳐서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였어요. 전에 없이 문구점 안이 와글와글 거리는 걸 보자 바쁘실 때의 풍경은 이렇겠구나 싶어 새삼 문구점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괜히 안쪽에 다 큰 성인 여자인 저까지 들어가면 더 번잡스러울까봐 입구 쪽에 조금 비켜서서 시부모님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조그만 장난감들 여러 개를 놓고 어느 걸 고를까 눈을 빛내는 아이들도 있었고 친구 따라 와르르 몰려와서 신이 난 아이들로 가게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로 화답하시며 신나게 말을 거셨어요. 아이고 요놈, 전부터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더니 결국 오늘 사갖고 가는구나? 말씀하시는 게 꼭 본인 손자한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처음 상견례에서 배웠을 때 반겨주시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집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살가운 분이라는 남편 말도 다시금 떠올랐고요. 어쨌든 문구점에서 일을 하시는 게 시아버지 적성에 맞아 보였어요. 생각 외였던 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막 학교 끝나고 들어온 아이들이니 얼마나 배고플 때예요. 시어머니가 갓 끓여낸 떡볶이 한 컵 받겠다고 주변에 바글바글 모여있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시어머니 얼굴은 싫은 기색 하나 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이들 다치기라도 할까봐 떡볶이가 너무 뜨거우면 옆에 있던 부채를 살살 붙여서 조심스레 건네주기도 하셨고요.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니 상대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열심히 후후 떡볶이를 불어 시키며 입안에 쏙 넣기 바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얼굴은 보람차 보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시어머니도 이 일을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부모님 모습을 지켜보면서 괜히 자식들이 부모님 고생하신다는 핑계로 부모님 삶의 터전을 너무 쉽게 빼앗으려는 건 아닌지 그런 반성도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은퇴하시고 나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확 늦는다는 거요. 사람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하는 일이 있을수록 더 활기차고 생기있게 살 수 있는 법이잖아요. 부모님께 마냥 쉬시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날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기분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어머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애들도 애들이지만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쓰임이 있다는 게 참 좋아.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기다려주는 애들도 다 있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처럼 이렇게 손맛도 좋고 다정하신 분이 또 어디 계신다고요?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만큼 자기 스스로를 자꾸 낮춰서 이야기하는 시어머니 모습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처럼 좋은 분이 또 어디 계신다고. 저 그러면 정말 속상해요. 그래, 그래. 알았어. 정말로 속상해하는 저를 보시며 황급히 저를 달래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분간은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지는 바람에 문구점에 잘 들리지 못했어요. 간신히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간만에 또다시 예고 없이 시부모님의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그래, 세기 오랜만이다. 그렇게 도착한 문구점에는 시아버지 혼자 계셨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저를 보고 시아버지 얼굴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그 사람 오늘 몸살기가 있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쉬라고 했다. 어머, 병원 안 가보시고요? 식사는 하셨대요? 내가 다 챙겨줬으니까 너 신경 쓸 거 없다.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얼른 집에 가, 얼른. 그렇게 한사코 저를 내쫓으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얼결에 밀려서 문구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잘 챙겨주고 나왔다고는 하시지만 문구점 찾는 아이들에게면 몰라도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는 시아버지셨어요. 정말로 편히 잘 쉬고 계시는 건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죽집에서 죽을 포장해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구점에는 자주 들렀어도 일하시느라 시부모님께서 시댁을 비우실 때가 많아서 제가 시댁으로 찾아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로서도 오랜만에 시댁 방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시댁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띵동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주무시는 건가 싶어 내가 너무 요란을 떨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안쪽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리더니 황급히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여셨습니다. 어머, 너 어떻게 여기까지 다 왔어? 허둥지둥 제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순간 몸에 피가 다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몸살에 걸렸다는 시어머니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어디서 뜯겼는지 산발에 집안에는 가재도구가 나동그라져 있고 시어머니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게 며느리인지 아닌지 정신도 제대로 차리시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경악하게 했던 건 시어머니 얼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멍자국이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경악에 차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그제야 당신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만큼 시어머니께서도 경황이 없으셨다는 거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선명한 폭력의 흔적을 시아버지 외에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그날이 처음이셨던 거예요. 분명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누가 이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아니야. 그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인간의 주먹이 만들어낸 명백한 폭력의 흔적이었어요. 당연히 의심스러운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끔찍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 두 분이서 사시는 이 집 안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 놓을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분노에 찬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이제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안 돼, 아가. 제발 그냥 못 본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 지금 이 시경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당장 병원부터 가요. 안 돼. 다른 사람들 알면 안 돼. 몸을 떨다 못해 이제 오열을 하기 시작하신 시어머니는 극도의 흥분 상태였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지 싶어 일단 저는 시어머니부터 진정시키기로 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제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진정하세요. 네? 그렇게 한참을 안고 토닥이고 나서야 겨우 시어머니의 몸의 떨림이 진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소리를 치시던 시어머니도 차츰 정신이 들며 며느리에게 부끄러운 꼴을 보였다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어머님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주연아, 우리 아들들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무도 몰라. 얘기하면 안 돼, 응? 어머님, 대체 언제부터 이러신 거예요? 아버님이 항상 이러셨어요? 그러자 설움이 복받쳤는지 시어머니께서 다시 눈물을 뚝뚝 떨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연아, 내가 이렇게 산다. 나 너희 시아버지한테 평생 이렇게 맞고 살았어.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이 집안에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 끔찍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설마 시아버지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한테 손찌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시어머니는 평생 시아버지 하는 말에 군말 없이 따르기만 하는 순종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더 기가 막혔던 건 평생 이렇게 사셨는데도 남편을 비롯한 아들 둘이 이걸 평생 몰랐다는 겁니다. 어머님, 아들들이 정말 몰랐다는 거 확실해요? 애들은 몰라. 원욱이도 현욱이도 절대 몰라. 내가 이거 모르게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머니, 도대체 이런 걸 왜 참고 사셨어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도 네 시아버지 이럴 때마다 정말 끔찍했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손 안 대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도 자식 보기 부끄러운 줄은 알았나 본지 평소에는 화가 나서 나한테 손을 대도 얼굴이나 눈에 드러나는 곳을 건들진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대놓고 때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 자기도 해놓고 나서 놀랐는지 며칠 가게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사람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병원에 가지는 못할 망정 집안에 박혀 있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기야 제정신이 박혀 있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자기 부인을 이 모양으로 패놓을 수가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정말이지 야차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빼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한번 손찌검하기 시작한 사람은 절대 그 번호 못 고친대요. 그래도 한번 이러고 나면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한동안은 안 건드려. 괜찮을 거야. 양심은 무슨 양심이요? 어머니,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흥분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저를 도리어 어머니께서 달래시는 판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대로 사실 거예요? 어머니가 괜찮으실진 몰라도 저는 어머니 이렇게 사시는 거 절대 못 보겠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는 저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이내 제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그간의 서름을 다 쏟아내려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칼을 가는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부러라도 문구점을 찾아가거나 하는 등의 혜연아 시아버지 마주칠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만반의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기다렸죠. 마침내 결전의 그날 마치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기라도 할 듯 노기등등한 기세로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이 에펜나가 정말 미쳤나? 다 늙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자식들 앞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당장 나오지 못해? 제 손을 꼭 잡은 시어머니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어 시어머니 손을 더욱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어머니께 달려들 듯한 시아버지 앞을 남편이 막아섰어요. 지금 추태는 누가 부리고 있는데 그동안 자식들 모르게 내 어머니한테 손찌검해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까지 쳐들어올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가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분노에 차 사자어를 지르는 남편을 보고 시아버지는 주춤했습니다. 당신이 제 마누라 손찌검한 사실을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도 놀란 것 같지만 이제는 장성해서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아들 기세에 눌린 거였죠. 폭력이라는 게 결국 저런 겁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내리찍는 사람은 그보다 더 물리적으로 우세한 사람에게 주눅들기 마련이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시아버지가 남편 힘을 이길 수 있을 리가 만무했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께 그리 절대자처럼 군림하던 시아버지도 저리 별것 없는 인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설마 정신 나간 네 어미가 하는 말 믿는 건 아니지? 정신 나간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 긴 세월 자기 부인을 이렇게 학대해놓고 그게 미친 짓이 아니면 뭐야? 나 더는 당신같이 끔찍한 인간이랑은 못 살겠어. 이게 진짜? 자식들이 앞에 있는데도 성질을 못 이기고 손을 올리는 시아버지 앞을 저희 부부가 막아섰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이러고도 내 엄마한테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해? 두 번 다시 어머님 앞에서 손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고는 바닥에 그간 모았던 증거 자료를 촥 뿌렸습니다. 그걸 본 시아버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수십 년간 당신이 제 아내 몸에 남긴 폭력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저 끔찍한 시압이라는 작자가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바늘 들어갈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나 그저 내 자식들 상처받지 않고 자라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당신 끔찍한 손찌검 지금껏 참고 또 참고 살아왔어. 내 자식들 정말 상처 주지 않으려면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데 당신한테 억눌려 살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가장 함부로 대하며 살았어. 나 이제 더는 그렇게 안 살아. 당신은 당신이 지은 죄값 치르면서 혼자 쓸쓸하게 살아. 여전히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덜덜 떠는 목소리로 한 맺힌 지난 세월을 당당하게 소리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접은 성정에 저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을까 생각하니 곁에 서 있는 저도 남편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행여나 엄마 앞에 나타나서 더러운 짓거리 할 생각 말아요. 나나 현욱이나 더는 당신 손에 엄마 두지 않을 테니까. 내 엄마한테 손댄 거 안 순간부터 우리 형제한테 아버지는 없습니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자기가 죄다 잘못해놓고도 뭐가 그리도 분한지 씩씩대던 시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사단을 낼 기세인 남편에게 눌려 마지못해 자리를 피했습니다.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린 시어머니가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세 식구가 얼싸안고 또다시 펑펑 울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시어머니는 극구 만류하셨지만 본인 어머니가 어찌 사셨는지 아들들이 모르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수차례의 설득 끝에 간신히 시어머니를 설득해 남편과 시동생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우린 그것도 모르고 자식이 돼서 엄마가 이렇게 산 줄도 모르고... 아버지에 대한 경악, 어머니의 지난 세월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다는 죄책감까지 남편과 시동생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신한테 알리기로 한 건 지금부터는 무조건 당신이랑 도련님이 어머니 편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이야. 평생 자기 샌드백 취급한 아내인데 이제 와서 반항한다고 들어먹을 양반도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아들들이 어머님을 확실하게 보호해줘야 한다고. 알았어? 그렇게 분노에 찬 두 아들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혼 소송과 형사 고발을 위한 자료 수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주기적으로 폭행당한 스스로의 몸을 촬영하시고 폭력의 증거를 수집해 오셨던 건 의외의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몰라도 혹시나 나중에라도 내 새끼들한테까지 손을 뻗치면 어쩌나 싶어 설마 하는 마음에 준비해 둔 거였어. 근데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이혼 소송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에 시아버지를 고발하기에도 차고 넘치는 자료였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제대로 된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부식 판매해서 현금 모인 건 다 시아버지가 따로 꽁쳐뒀다면서요. 그러면 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얼마 안 나올 텐데 그건 안 되죠.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버신 돈인데 그 돈 숨겨둔 곳 모르세요? 왜 몰라. 그 사람 하는 짓이야 뻔한 걸. 그렇게 시아버지가 제가 몰래 숨겨둔 현금 숨겨둔 곳에서 돈이 줄줄 새는 줄도 모르는 동안 착실히 그걸 빼돌려다 금고에 따로 숨겨두었습니다. 와, 저는 은행 안 가는 사람 있다는 말만 들었지 현금을 그렇게나 숨겨둔 사람은 또 처음 봤네요.
애초에 세금 몇 푼 안 내보겠다고 숨겨둔 돈이니 어디 신고도 못할 테고 고스란히 시어머니 새 출발 자금이 될 돈이었습니다. 이혼에 형사처벌에 위자료에 합의금 뜯긴 것도 모자라 하이라이트로 시아버지 인생의 믿는 구석이었던 현금까지 죄다 털린 걸 알고 또 한 번 저희 집을 찾아와 시어머니 앞에서 난동을 부린 시아버지였으나 분노에 눈이 뒤집힌 형제에게 차례로 패대기를 쳐진 이후로는 아들들 무서워서 차마 저희 집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려 애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아내한테 손찌검을 해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쫙 퍼지자 문구점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제정신 박힌 부모라면 혹여서 틀리면 내 자식한테까지 손 올릴지 모를 막대먹은 사장놈이 있는 가게에 애들을 보내겠습니까? 수십 년을 이어온 문구점이 금세 매물로 나오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네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그 인간한테 맞으며 살고 있었겠지. 누구한테라도 들키면 죽을 줄 알았는데 막상 나보다도 더 아파해주는 너를 보니 그제야 더는 이렇게 살지 않을 용기가 났다. 나는 네가 살려준 거야, 미연아. 한동안 정신관 치료도 받으시고 시어머니 역시 고생이 많으셨으나 서서히 지금은 회복하시며 진정한 본인의 삶을 살고 계세요. 요즘에는 또래들 동호회 활동도 조금씩 참석하시는 등 점점 밝아지시는 시어머니 모습에 뿌듯한 기분입니다. 고생하신 세월이 길었던 만큼 앞으로의 여생은 그저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해요. 오늘 제 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저희 어머님 행복하시기 함께 기원해 주시면 더없이 기쁠 거예요.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무척 슬픈 사연이 있어서 한번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전쟁의 기억이 명확하게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만 저희 부모님은 전쟁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원래 시골에서 평범하게 농사 지으며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농토가 전부 폭격되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해요.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고향에는 정말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동네밖에 남은 것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도 전부들 돌아왔다가도 발길을 돌려 서울로 향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랬던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서울에는 일자리가 있었고 설사 빌어먹더라도 사람과 돈이 있는 곳에 가서 빌어먹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주먹으로 서울로 무작정 향해 오셨고 그 길에 아직 어렸던 저희 형제가 동행했습니다. 당시 아주 어려서 아예 기억도 없는 저와 저희 언니 그리고 저희 동생이 있었죠. 3자매 중에 제가 둘째였답니다. 저의 언니는 전쟁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나이여서 여태까지도 그 시절의 일을 기억하면서 몸서리를 칠 때가 많이 있죠. 동생은 그때 아예 갓난아기였고요.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온 이후 많이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불량식품을 만드는 일도 동네 가난한 집에서 일을 받아서 하고는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오렌지 주스도 사실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설탕물에 식용 염료를 탄 것이었죠. 빨간 다라이에 지하수를 들이붓고 거기다가 식용 염료를 타던 것이 기억나네요. 사실 설탕도 아니고 뉴슈가라고 당시에 비쌌던 설탕 대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것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뉴슈가는 씁쓸한 맛이 살짝 감도는 설탕 같은 감미료였죠. 거의 무너져가는 슬레이트 지붕 집 마당에 앉아서 빨간 다라이에다가 그렇게 불량식품인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하는 상인한테 넘겨주는 것이 저희 부모님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몸에 절대 좋을 리야 없는 음료였죠. 게다가 아이들이 먹기에는 정말 끔찍한 물건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특별히 심각하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몰랐답니다. 다라이는 제대로 씻지도 않았고 지하수도 안전한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그때는 지금하고는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르기는 했으니까요. 이런 일들은 종류가 무척 많았답니다. 이름 모를 생선살로 과자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이라면서 얼린 음료수를 내다 상인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야말 일이지만 그래도 그때 부모님이 이를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하신 덕분에 저희 자매들은 잘 클 수 있었죠.
어린 시절에는 정말 많이 가난했는데 점차적으로 그래도 사정이 나아져 갔어요. 물론 그렇다고 평균적인 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다가 사달이 난 거였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자리에 누워 일을 하지 못하시게 된 거였어요. 아니, 일을 못하시는 건 둘째치고 병원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되었었죠. 제가 겨우 고등학교 갓 들어갔을 때였는데 집안은 아주 초상집 분위기였답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내야 저희 식구들이 먹고 살고 아버지 병원비도 낼 수 있을 거였어요. 그런데 그 무슨 수라는 게 저에게 떨어졌죠. 그 시절에는 어지간히 잘 사는 집들은 전부 식모를 쓸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식모는 20살이 아직 안 된 어린 여자아이들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인권 착취 같은 소리냐고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그냥 보편적이었어요. 먹고 살기 힘든 집에서 여자애들 데려다가 적당히 일 시키면서 월급도 주고 먹여주기도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마침 아주 잘 사는 한의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식모가 사정이 있어 나갔다면서 구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급히 그 집에 가서 우리 집 둘째 딸이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었는데 혹시 식모를 쓸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어요. 그 집에서는 제 나이하고 할 줄 아는 걸 묻더니 그 정도면 괜찮겠다면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서 살다가 남의 집에 식모로 가는 일은 아주 서러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동네에 있는 이웃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러운 건 서러운 거였죠. 원래 시골에서 몸 의지할 곳 없는 여자애들이 가는 것이 식모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애들하고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 빼는 재주 있나요? 아버지는 편찮으시고 집 식구들은 다 굶어 죽을 위기니까 저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얌전하게 그 댁으로 들어갔어요. 식모는 밤 늦게까지도 그 댁 사람들이 부르면 바로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위치였죠. 그 댁 작은 방을 내주셔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서럽고 힘들게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은 동네에서 제일 구석진 곳에 있었고 슬레이트 지붕을인 납작한 집이어서 여름에는 정말 미친 듯이 더웠거든요. 사우나나 찜질방 저리 가랄 정도로 덥고 습도가 높았어요. 하지만 잘 사는 집이라서인지 한옥기와 지붕도 높고 마당도 작지만 있어서 물을 뿌려 두셨거든요. 여름에는 마당 한켠에 물을 담가두고 거기에 수박도 넣어두고요. 음식을 잘 해잡수는 집이라서 저도 그곳에서 그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잘 얻어먹었었지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도리어 찔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댁 어른들도 좋은 분들이셨고요. 어르신이 한의원을 하셨는데 상당히 용하다고 소문난 분이어서 저희 아버지 침도 따로 놔주시고 약도 지어주시면서 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절름거리면서라도 일어나 움직이실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뻤었죠. 하지만 그댁 자녀들은 좀 못된 데가 있어서 제가 밤에 일 마치고 좀 쉬려고 하면 꼭 불러다가 물을 떠다 달라, 옷을 다려달라, 신발을 가져다 달라 이래저래 시키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아주 악하고 못된 애들은 아니었는데 좀 얄미운 구석이 있었죠. 어떨 때는 그렇게 당하는 것이 억울해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쉬는 날에 집에 가서 언니한테 마구 일러댔어요. 어린애들이 그렇게나 저를 부려먹는다고요. 사실 언니는 첫째 딸로서 자기가 집안을 책임지지 못하고 제가 대신 고생을 하는 것에 무척 미안함을 표현하고는 했어요. 언니는 저하고 5살 차이로 이미 20살이 넘어 성인이었기 때문에 식모로 들어가기에는 나이가 좀 있었던 거였죠. 원래 언니가 자기가 가겠다고 했지만 그 댁에서도 좀 어린아이가 그 집 자녀들이 대하기도 낫다면서 거절했었어요. 그런 상황이니 언니가 저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하도 미안해해서 제가 걔네들이 그렇게 못된 애들은 아니라고 그냥 좀 얄미울 뿐이라고 언니한테 도리어 해명을 해야 할 정도였죠. 장녀로서 아무것도 못해서 정말 너무 미안하다면서 언니는 제 손을 잡고 계속 주무르고 크림을 발라주었어요. 당시에는 화장품 크림을 방문 판매 아주머니들이 팔고는 했었는데 언니가 몰래 그거 하나를 사놓고서 제가 물일 때문에 손이 튼 걸 보고는 발라주고 했었죠. 언니의 그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당시 엄마는 아버지를 간병하고 돈을 버느라 저한테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고 언니 역시도 밖에 나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 버느라 바빴는데 엄마가 아닌 언니가 저한테 정말 많이 배려를 해주었거든요. 동생은 아직 어렸지만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빨리 다시 같이 살고 싶다고 매달렸었고요. 그래도 어려웠던 그 시절을 저희는 최선을 다해 같이 이겨냈어요.
주인댁 어르신의 침과 약 덕분에 아버지가 조금씩이라도 거동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어머니의 간병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 식당 주인 눈에 들어서 좀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되기도 했고요. 그 즈음에 제가 20살이 넘게 되면서 주인 댁에서 나오게 되었죠. 아직 아이들이 어린이 고등학생쯤 되는 식모여야 애들이 좋다면서요. 주인 댁 어르신은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둘 때쯤 꽤 큰 돈을 저한테 쥐어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를테면 퇴직금 같은 거였죠.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갑자기 큰 돈 생겼다고 막 쓰지 말고 꼭 이거 쥐고 발판 삼아 더 잘 살 생각을 해야 하는 거란다. 알겠니? 어르신이 하신 말씀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예 돈을 써본 적이 없는 애한테 큰 돈을 쥐어주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돈을 알게 된 어머니는 당연히 집안 식구들이 나눠 써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게 논쟁거리가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까지 모든 식구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곧장 집안 생계비로 전부 다 써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언니와 어머니 그리고 제가 그간 벌어왔던 돈이 모여서 생계에 큰 지장은 없었어요. 어르신의 도움으로 아버지도 이제 거동이 가능해서 병원비도 크게 들지 않았고요. 아니, 그때쯤 이미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이 이상 낫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집안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큰 돈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제 돈을 가져다가 막무가내로 써버리시려고 하니 저는 억울했던 거죠. 어머니는 그 돈으로 조금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집도 옮기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서 어머니 자신을 좀 꾸미고 싶다고요. 사실 평생 고생만 하며 일을 해온 어머니 입장에서 못할 생각도 아니긴 했습니다만 아직 어렸던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이 돈 못 내드린다고 대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죠. 여태까지 장녀와 차녀와 어머니가 힘을 합해 어려운 집안을 잘 이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인이 된 차녀가 갑자기 돈 내놓기 싫다고 대든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당시 얼마나 충격적이셨을까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 돈을 드릴 수가 없었죠. 내가 어떻게 그 집에서 식모 노릇을 하며 갖게 된 돈인데 그 집 어르신이 나한테 쥐어주신 돈인데 왜 집의 가족들이 이걸 쓰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였죠.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저를 도와줬던 것은 바로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동안 묵묵히 그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면서 막아주었고 기어코 아버지까지 나서서 제게서 돈을 빼앗으려 하니 집을 나가라며 등을 떠밀어 주었어요. 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상당히 잘 벌어오고 있어서 이제 가족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너는 이제 떠나서 네 살 길 찾으라고 말해주었죠.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지금 생각하면 겨우 20대 중반이었던 어린 언니가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곧 집을 나와서 미리 소개를 받아두었던 봉제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모살이를 했던 댁에서 이제 돈 벌 곳이 없다면 이곳으로 가라면서 소개를 해주셨던 곳이었죠. 여러모로 고마운 댁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일한 지 3년 만에 23 꽃다운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었죠. 남편은 봉제 공장과 거래하는 소매점의 사장으로 저와 나이 차이는 좀 있었지만 무척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었던 저희 친정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온화하면서도 섬세한 사람이기도 했죠. 저는 결혼 후 그래도 친정에 가봐야겠다 싶어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 나간 딸이었지만 번듯한 사위를 데리고 왔으니 이제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기대 반 설렘 반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족 버리고 남자 찾아 쫓아간 계집애라면서 부모님은 저를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그때도 언니하고 동생만이 저와 남편을 만나서 인사를 해주었어요. 언니는 그때 자기 식당을 열었더군요. 작지만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면서 이제 가족들 생계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살자고 언니가 따스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언니가 있어서 그리고 동생이 있어서 비로소 제게 친정의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죠.
언니의 식당 일이 바빠서 그 후로 자주 교류는 하진 못해도 전화 연락은 언제나 주고받으며 살았어요. 언니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가지면서 만나는 일은 좀 줄었지만요. 슬프게도 동생은 사기를 당해 아무래도 삶이 힘들어지니 연락이 뜸해졌죠. 저도 아들 둘을 낳았어요. 제 시대만 해도 남아선호가 남아있던 시기라서 저는 두 자식이 모두 아들인 것이 그리 좋고 기뻤답니다. 미안하게도 언니는 하나 낳은 자식이 딸이라서 제대로 대놓고 자랑도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제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조금씩 저하고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해주어서 저도 연락을 조금 덜하면서 많이 조심을 하려고 애썼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아들 둘 기르면 엄마가 깡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 역시 거기에서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애들이 특별히 성미가 고약한 애들도 아니었지만 좀 욕심들이 많았어요. 큰애는 작은애가 뭘 물고 있으면 꼭 그걸 빼앗아서 자기가 먹어야 성미가 풀렸고, 작은애는 큰애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항상 뒤로 빼돌려서 자기 침대에 갖다 놓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욕심 없이 그저 평안한 성격들이라서 대체 이 애들이 누굴 닮아서 이런가 궁금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결혼하면서 봉제 공장을 그만두었지만 남편이 하는 옷가게가 나름대로 되긴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그래도 두 아들이 욕심을 내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두를 다 서로 질투하고 더 좋은 걸 사달라고 하니 살기가 빠듯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애들이야 너무 예뻤죠. 욕심은 많아도 큰애는 듬직하고 선선한 면이 있었고, 작은애는 애교 많고 눈치 빠른 예쁜 점이 있었답니다. 내 속에서 난 같은 아들들이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싶어서 가끔 감동적일 정도였어요. 애들 기르면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감동하고 좋은 추억이 남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였던 거죠. 남편도 온화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아들들도 그렇게 저한테 좋은 추억을 안겨주어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큰애는 공부를 정말 잘했고 작은애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모범생 축에 들었어요. 주변 엄마들은 저를 많이 부러워했었죠. 욕심 많은 애들이라도 그 성격 덕분에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큰애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였죠. 남편은 여느 날이나 똑같이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가려고 차를 타고 운전해서 도로로 진입했는데 역주행해서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뭔가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뭘 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거였죠. 그래도 나중에 이야기 듣기로 너무 순간 죽어서 고통은 없었을 거라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기절할 것처럼 울었었죠. 평생 의지하고 지내던 다정한 남편이 그렇게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 제 곁에 없으니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큰애는 성인이 간신히 되었고 작은애는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 막 되었던 시절이었어요. 이른 봄에 사고를 당한 거였죠. 아직 추위도 채 가시지 않은 날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큰애는 무뚝뚝한 얼굴로 앉아있고 작은애는 어두운 표정이더군요. 아직 너무 어린 애들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의 무게를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들을 끌어안고서 괜찮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이 엄마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애가 제 손을 딱 내치더니 불통하게 말하더군요. 아 엄마, 나 고3이야 이제. 공부해야 하는데 나 진짜 여기서 밤새? 저는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비명에 갔는데 아들이 장례식장에 있어야 하냐고 묻다니요. 저는 순간 제가 정말 그동안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건가, 대체 인간이 되긴 한 건가 작은 아들의 된됨이 자체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큰애가 작은애를 퍽 치면서 짜증스럽게 말하더군요. 누군 좋아서 있어? 나도 알바해야 하는데 빼고서 있잖아. 입 다물고 있어. 아, 왜 때려? 남들 들으면 멍청이 취급하니까 입 다물라고. 큰애는 작은애를 나무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큰애와 작은애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형 대접은 확실히 했기 때문에 작은애는 억울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더군요. 하지만 저는 큰애의 말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는 못할 망정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다뇨. 그리고 멍청이 취급당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건
이유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기가 막힌데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정말 제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남긴 재산과 내 아이들을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애들은 아직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무게를 모르는 거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 철이 들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저희 가게는 급속히 기울었습니다. 남편이 그간 가게를 잘 운영해 왔다고는 하지만 아주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집 한 채와 아이들 등록금용으로 모아놓은 돈뿐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애 둘 모두 대학 4년 등록금을 전부 모아놓은 것이 1,5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생활비는 적금해 놓은 것으로 뜯어서 쓰더라도 애들 등록금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항상 인생이란 제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대출금 하나 없는 서울의 집 한 채와 적당한 적금, 애들 등록금 정도로도 아이들이 졸업해서 취업할 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더 돈은 바닥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 제가 고혈압과 당뇨 같은 지병이 생기면서 병원비가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버텨봤지만 병원을 가지 않고서는 몸이 안 좋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애들 등록금까지도 손을 떼서 써야 할 지경에 이르렀죠. 생활비로 따로 목돈 마련해 놓은 것은 솔직히 그걸 허물어서 쓰면 나중에 정말 생계가 위험할 수도 있어 쓸 수가 없었어요. 애들을 불러다 놓고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이렇다. 미안하게도 엄마가 몸이 아파서 너희들 등록금으로 아버지가 남겨놓은 돈을 써야 할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꾸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작은 애가 그러는 겁니다. 안 돼요. 그 돈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건데 왜 엄마가 써요?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가 지금 병원을 안 가면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안 된다고요. 내 건데 왜 엄마가 써? 작은 애는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작은 애는 대학 2학년이었는데 큰 애는 대학 4학년이었죠. 그나마 큰 애가 한 학기 남은 상황이라서 다행이었어요. 큰 애는 작은 애를 흘낏 보더니 비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아쉽긴 하지만 엄마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집 팔고 나서 저한테 그 돈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딨어? 난 4년 내내 장학금 받아서 다녔어. 님 뭐 했냐? 학점 망해서 등록금 다 내고 다녀놓고? 큰애의 일침에 작은애는 제대로 뭐라고 항변도 못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리 개운한 입맛은 아니었습니다. 큰애는 어쨌든 이 집을 팔고서 등록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놓으라는 뜻이었죠. 장학금은 받았어도 그동안 등록금에 해당하는 돈은 큰애가 따박따박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남은 건 없었어요. 나머지 한 학기의 돈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정말 아픈 엄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구나 싶더군요. 물론 제가 아파서 아이들 앞으로 마련해 놓은 돈을 써야 하는 건 너무도 미안했지만 그래도 좀 씁쓸했어요. 일단 나중에라도 돈이 생기면 주겠다 애들한테 약속하고서 제 치료를 먼저 했죠. 몸은 여러 면에서 훨씬 나아지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그러고 나서 애들이 졸업한 이후에 이제 취업을 했죠. 다들 군대도 대학 들어가자마자 다녀와서 칼 졸업에 칼 취업이었어요. 작은 애가 큰 애보다 좀 늦되고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이 먹으니까 나름 야무지게 자기 일은 잘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긴 했습니다. 나이 먹어 자기 앞가림 못해 부모 속 썩이는 애들이 한둘이어야죠. 취업하고서 큰애와 작은애 둘 다 20 후반일 때 결혼했어요. 큰애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주 미인을 만나더라고요. 게다가 상당히 친정이 잘 사는 집안이라 저한테도 우리 집이 꿀려 보이면 안 된다고 성화가 말도 아니었어요. 아들은 스펙 좋고 나름 훤칠하게 키도 큰 아이라서 그 아가씨가 반했던 것 같은데 결혼까지 가려니까 집안도 중요했던 거였죠. 예비 며느리라고 온 아이는 저희 아파트를 흘끔흘끔 둘러보면서 약간 마땅찮은 표정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큰애가 불안한 듯이 며느리 눈치를 봤었고요. 언제나 제 앞에서는 당당하고 할 말 다 하던 큰애라서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불안하게 좌불안석인 걸 보니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큰애는 상견례를 할 때도 어지간히 성화를 부렸어요. 우리가 집에 잘 살진 못하니까 어머니라도 교양 있고 우아한 부인으로 보여야 한다면서요. 그쪽 집안이 뭔가 바깥 사더니 법 쪽에 종사하고 괜찮은 집안이라서 우리 집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애초에 가난한 집에서 살고 식모일을 하다가 봉제 공장에 들어갔던 여자인걸요. 어떻게 갑자기 교양 있는 귀부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춘답니까? 저희 남편이 살아있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도 그저 소매점으로 먹고 살던 평범한 장사치였고 그렇게 좋은 집안 사람들하고 마주할 능력 같은 건 없었죠. 그래도 상견례에서 만난 사도는 그리 나쁜 분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좋은 레스토랑에 익숙하지 않아서 쩔쩔맸지만 이해하는 얼굴로 지켜봐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그저 웃고만 있었고요. 하지만 도리어 큰애가 저한테 난리를 부렸죠. 이런 곳에 안 와본 티 내지 말라고 촌스럽다고요. 한식집이었는데 직원이 와서 따로 음식을 덜어주고 고기도 내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먼저 반찬 나오자마자 그냥 집어먹고 제가 좋아하는 찬이 나와 살짝 당겨서 맛을 봤던 것뿐이었어요.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큰애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큰애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걸 보고 작은애가 한참이나 비웃었어요. 자기는 형처럼 저렇게 눈치 보는 결혼은 안 할 거라면서요. 그래도 큰애는 별탈은 탈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년쯤 뒤에 작은애는 자기 직장에서 만난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작은애가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또 뭔가 저희 집하고 다른 의미로 잘 맞지 않았어요. 가리기는 했지만 손목 쪽에도 문신이 살짝 보였고 발목에도 문신이 있었어요. 작은애의 말로는 멋쟁이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희 시대에는 사실 문신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미신쩍은 얼굴로 있었는데 새치만 큰 며느리하고는 다르게 작은 며느리감은 아주 살갑게 어머님 하면서 잘 달라붙더라고요. 애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그냥 좋아서 오냐오냐 하게 되었고요. 사실 작은 며느리감은 제가 선호할 만한 애는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안 계시고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편못을 하에 자랐다는 건데 며느리감으로 선호할 만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대학을 나온 아가씨도 아니고 고졸이었고 작은애 직장에서는 격리로 일을 하고 있던 아가씨였고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결혼을 시켰죠. 사실 제가 큰애나 작은애 둘 다한테 별다르게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비록 어미이기는 했지만 별다른 능력이 없어 남편이 남긴 돈으로 먹고 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애들 결혼 비용도 많이 대주진 못했거든요. 사실 아예 대주진 못할 지경이었는데 집을 팔아서 일부를 주기는 했습니다. 큰애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자기 등록금 제가 병원비로 썼던 거 결혼식에 쓰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돈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을 일부 떼어서 주기로 했죠. 큰애는 좋은 집 딸하고 결혼해서인지 지금 당장 돈을 더 주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이왕 유산으로 줄 거 그냥 자기한테 지금 달라는 식이었죠. 그럼 엄마는 어디 가서 살라고 이러는 거니? 경기도 쪽으로 가면 전세 싸요. 빌라 쪽 가시면 얼마든지 그 돈 절반만 가지고도 구해요. 아니 그럼 나는? 형이 그만큼 가져가면 난 결혼할 때 빈털터리로 가요? 형 줄 거면 나도 그만큼 지금 주든가. 나중 되면 아예 남는 것도 없어서 나만 닥쳤던 게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아찔하더군요. 작은아들은 아직 큰아들 결혼할 때 결혼할 사람조차 없었는데도 자기가 받을 돈이 없을 게 걱정된다면서 자기도 돈을 주기를 바랬어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회방을 놓자 울컥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자기도 할 말은 없었죠. 장남이라는 걸 내세워서 조금 더 받으려고 들고 심지어 그냥 유산 줄 거 지금 달라고 아파트 판 돈을 죄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서 제가 일단 막아섰어요. 그럼 너희들 이 돈 다 나눠주고 나면 엄마 모실 거니? 그건... 당연히 모시죠. 같이 살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큰아들은 지금 당장 결혼하는 상황이니 제대로 말을 못하는데 작은아들은 철딱서니 없이 잽싸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작은아들의 그 말도 믿을 수 없었지만 큰아들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한참이나 고민하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사실 뭐 그 돈 주시면 꽤 큰 집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모시고 사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말 믿어도 되는 거니? 전 쟤하고는 달라요. 될 만할 때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조금 차갑게 대답했지만 도리어 그 말이 작은아들의 호언장담보다 미더웠어요. 그래도 제 말에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고서 대답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큰애 결혼 직전에 아파트를 팔아서 애들한테 나눠주었죠. 저한테는 정말 생활비 몇 푼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큰애는 결혼 직후부터 저와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땅찮아하는 기색이 종종 보였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는 했죠. 요즘 며느리들이 어디 결혼하고서 합가할 생각이나 하나요? 하지만 어쨌든 큰아들이 어떻게 설득하기는 했는지 제가 같이 산다고 했을 때 별말 없이 받아들이더군요. 적어도 제 앞에서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죠. 다만 큰아들은 제가 집에 있을 때 꼭 방 안에만 있으라고 당부했어요. 지금 사돈댁에서도 제가 아들 부부와 같이 산다는 사실을 무척 안 좋게 생각하신다면서 며느리한테 거슬리지 말고 제발 방 안에서 별일 없으면 나오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제게 하기도 했죠. 솔직히 제가 제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리고 이 집을 마련할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 돈도 들어갔는데 제가 그래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신혼부부 집에 제가 합가를 한 것이니 전후 사정이 어찌 되었든 저는 큰아들 말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애들 부부 생활에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건 어미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고요. 처음 2, 3년은 어찌어찌 지나갔어요. 아직 애가 없으니 큰아들 부부는 주말에 거의 외지로 나들이를 갔고 빈집에서 저는 주말만이라도 숨통이 튀어서 살 수가 있었죠. 사실 남편이 남긴 유산도 이제 거의 없는 상황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남의 집이 아닌 아들네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얻고 나서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큰애가 결혼할 때 동시에 받았던 재산을 그 사이에 제법 많이 써버려서 집도 작은 걸 마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큰애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작은애한테 넘기려고 했던 거였죠. 이제 네가 어머니 모셔야지. 여태 내가 3년 모셨으니 이제부터 네가 3년이야. 아니, 우리 집 진짜 코딱지만 하고 방 딱 한 개인데 무슨 엄마를 우리가 모셔? 그럼 돈만 쏙 빼먹고 안 모시겠다고? 너 돈 받으면서 호언장담했던 거 기억 안 나? 형이 더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형이 모셔야지. 내가 얼마 더 받았지? 1,000만 원 더 받았나? 야, 양심 좀 있어라. 제가 보는 앞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서로 그런 식으로 대거리하면서 싸웠어요. 정말 어찌나 화가 나고 분하던지요. 아들들이 서로 저를 모시기 싫다고 서로 떠넘기려고 거의 드자빚을 직전까지 가는 꼴을 보니 제가 헛살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도 멀거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애들 혼내고 나면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 늙은 나이에 지금 어디 가서 일할 곳을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저 애들 싸우는 걸 처분만 바라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결국 작은 아들이 저를 데려가게 되었어요. 방 하나 있는 집에 가서 대체 나를 어떻게 모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결혼 전 그렇게나 사근사근 하던 얼굴을 싹 지운 채 우거지상을 한 채로 저를 맞이했어요. 도무지 어른을 대하는 얼굴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놓고 짜증을 내고 있는 표정이었죠. 결국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아들네는 거실에서 자고 제가 방에서 자는 상황이었어요. 방도 크지 않은데 거기에 작은 아들 부부의 온갖 짐이 다 들어와 있었고 바닥에는 저 혼자만 잘 수 있는 딱 그 정도 크기의 공간만 있었고요. 이불을 펴면 제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차렷 자세로 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려고 불 끄고 누우면 작은 며느리가 멋대로 불을 켜고 들어와서 물건을 찾아 나가고는 했죠. 처음에는 어머님 죄송하다는 인사라도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예 그 말도 없이 뚱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멋대로 불을 켜고 뒤적거리고 온갖 시끄러운 소리를 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내서 몇 년을 거의 몸이 굳어질 지경으로 지냈어요. 낮에는 거의 쫓겨나듯이 밖으로 나와서 동사무소 의자나 은행 의자에 앉아서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서 제가 있는 기척이라도 들리면 대놓고 물건을 던지면서 짜증을 부렸거든요. 그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제가 나와야 했던 거였죠. 그래도 큰 며느리는 교양이 있어서인지 잘 배운 애여서인지 제가 들리는 한도 내에서는 대놓고 짜증을 내지 않았는데 작은 며느리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아들네와 사는 게 얼렁뚱땅 10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작은 아들네가 3년 만에 저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거의 그 시기가 지날 즈음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나니 그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게지요. 저는 손주를 봐주면서 그래도 작은 아들네 집에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가 나이를 먹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이제 작은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제가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었어요. 그러자 작은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저를 끌고 큰아들네로 갔죠. 애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형네가 데려가라고 작은 아들이 저를 큰아들네로 데려가서 요구했던 거였죠. 자기는 충분히 아주 오랜 시간 저를 데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공짜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안일이며 육아며 거의 제 손으로 다 했었던 건 기억도 나지 않는 듯이 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막무가내로 제 짐을 전부 싸서 들고서는 큰아들네 아파트 문 앞에 내려놓고 저를 거기 데려다 놓고서는 큰아들을 불러내서 모시라고 요구했어요. 큰아들은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고 짐 정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작은 아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소란에 나와본 큰며느리도 답답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큰아들네도 난임으로 작은아들네보다 좀 늦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 중이었고 저하고 같이 살기엔 정말 마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다만 제가 들어가면 아이를 봐줄 수는 있겠다 싶기는 했습니다. 다만 큰며느리네 안사돈과 그쪽에서 붙여준 시터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서 제가 잉여 인력일 수도 있기는 했지만요. 결국 작은아들의 막무가내에 못 이겨서 큰아들은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큰며느리는 이전과는 달리 저를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지긋지긋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우지도 않은 채 그냥 아이를 안고 들어가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당시 안사돈은 안 계셨고 사돈댁에서 붙여준 시터만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머쓱하고 어찌 몸둘 바를 몰라 쩔쩔매며 거실에 서 있는데 큰아들이 대충 제 짐을 들고 작은 방 하나에 밀어넣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창고로 쓰는 을씨년스러운 방이었어요. 그 사이에 큰아들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서 아예 골방을 하나 만들어둔 모양이더군요. 큰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말도 없어서 저는 입도 못 연 채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시터가 대충 가져다주는 밥으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밥을 먹었어요. 화장실은 그 방 바로 앞에 있는 작은 화장실을 급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로 처리했고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눈치가 보여서 몸을 어찌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그 주 주말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큰며느리가 저를 불러내더군요. 그것도 상당히 사근사근한 말투로요. 어머님, 혹시 저희 나가는데 같이 나가지 않으실래요? 나간다고? 네, 어머님, 저도 와 있어요. 저는 무척 놀랐어요. 작은 며느리하고 큰 며느리는 직접 싸우지는 않아도 아주 대면대면한 사이였죠. 하지만 갑자기 둘이서 같이 서서 밖에서 저를 부르니까 게다가 같이 외출하자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저희 지금 지방 쪽에 카페 가려고 하거든요. 큰 카페인데 제 친구가 연 곳이 있어서 같이 가세요. 저희 집 오신 다음에 꼼짝도 못 하셨잖아요. 큰며느리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뭔가 미심쩍었지만 큰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큰며느리가 운전대를 잡고 작은며느리가 앞에 탔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오랜만에 몸을 쭉 펼 수가 있었죠. 큰아들 부분의 차가 참 좋았거든요. 승차감도 고요하고 그래서 저는 며칠간 계속 신경이 곤두져 있어서 한잠도 자지 못해서 결국 깜빡 잠이 들고 말았었죠. 그런데 제가 비몽사몽하는 동안 앞에서 둘이 뭔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다시 살짝 깨어났는데 순간 작은 며느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어쩔 수 없잖아. 어차피 우리 신랑이랑 도련님도 동의한 거고. 그건 그렇지만. 동서가 모시고 살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로서는 요양원에 보내는 게 최선이야. 언제까지 어머니 모시려고? 말도 안 되지. 맞는 말씀이긴 하죠. 둘이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데도 그 소리가 저한테는 청천벽력처럼 크게 들려오더군요. 정말 집도 절도 없고 노후자금까지도 전부 아들들한테 준 어미를 이제 요양원에 갖다 버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손이 후들후들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가는 길이 멀어서 휴게소에 들르더군요. 저는 내려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며느리들은 식당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고 있겠다고 거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같이 식당 안 카페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얼른 다른 쪽으로 뛰어서 안내원 쪽으로 갔습니다. 당시 저는 그래도 언니 전화번호 정도는 외우고 있었어요. 간혹 연락만 하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믿을 건 언니밖에 없었죠.
저는 안내원한테 부탁해서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제 말을 듣고서 무척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동안 전화로 안부만 전하면서 아들들 다 잘 자랐다고, 이제 결혼해서 아들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했으니 잘 사는 줄 알았던 동생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전해와 놀랄 밖에요. 며느리들이 같이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 한다고 대체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언니는 조금 기다리라고 지금 곧장 차를 몰고서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서 며느리들을 피해서 주차장 먼 쪽 작은 건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로 주차장에서 며느리들이 제가 없다면서 난리가 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숨을 죽인 채로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들은 크게 한참이나 떠들더니 결국 포기하고서 차를 타고 떠나더군요.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났을까요? 언니가 말했던 파란색 승용차 한 대가 휴게소 앞으로 바삐 달려왔습니다. 아주 새파란 차라고 언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곧장 언니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뛰어나가서 언니 손을 붙잡았지요. 언니는 너무 놀란 얼굴로 대체 이게 뭐냐면서 곧 울 것처럼 말해줬어요. 며느리들이 제대로 옷도 안 사주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던 제 꼴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언니는 곧 저를 데리고 차에 타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미 포기 상태였고 언니를 만나서 안심해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지만 언니는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인간 말종들이 자식으로 태어났냐면서 대체 어미를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화를 냈지요. 연락처 내놓으라고 제대로 혼을 내주겠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한테 제가 할 말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못나서 남편이 그나마 남겨준 재산을 모두 까먹고 돈도 벌지 못했던 걸 어쩌겠습니까? 슬픔에 목이 막혀왔지만 이제 아이들하고는 영영 얼굴 보지 않고 그저 남남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언니의 차를 빌려 타고 오기는 했지만 그냥 그 길로 어디 반지하 새방이라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주 최후의 순간을 위해서 몇 천만 원 정도 남겨놓은 것이 있었고 그 돈으로 어디라도 들어가서 지금부터라도 노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요. 하지만 언니는 단호하게 제 말을 막아섰죠. 내가 있는데 네가 무슨 소리니 지금? 네가 이런 상황인 걸 알았으면 그동안 내가 가만히 안 있었지. 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언니의 뒤를 따라 들어간 아파트는 정말 궁궐 같은 곳이었어요. 언니가 식당으로 잘 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난 알부자일 줄은 상상도 못해서 저는 놀란 채로 굳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언니가 작은 아파트 하나를 내주었어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했지만 원래 언니 아파트고 비어있던 걸 청소해서 내준 것뿐이라며 잔소리 말고 들어가 살라고 했죠. 너무 고마웠고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저 입만 다물고 눈물을 뚝뚝 흘렸죠. 언니는 이해한다는 듯이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언니네 딸은 훌륭히 성장해서 미국에 건너가 공부를 하다가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었죠. 형부는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언니도 혼자 살고 있었는데 마침 외로운 인생에 잘 되었다면서 그냥 이제 우리 둘이 산다고 생각하자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지만 어색함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시 어린 시절 자매의 친근함이 되살아나더군요. 결국 저는 언니와 가까운 거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안하게도 언니가 생활비를 모두 대주고 있는 상황이죠. 언니는 계속해서 아들들 연락처를 달라고 한번 가서 혼을 내주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제가 남편의 재산을 나눠준 것이었고 또 제가 잘못 키운 것이었으니 남 탓한 일도 아니었죠. 아마도 그 애들은 이제 제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아주 편하게 살고 있을 테니 굳이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제대로 홍군형을 내주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미 마음으로 그게 쉽지가 않네요. 물론 괘씸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괜찮다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끝까지 그렇게 살게 될 것 같네요.